일단 이번에 129회 시험이었죠. 시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시험 보신 분. 시험 안 보신 분들 다 대부분이세요? 시험 보신 분 혹시 뭐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시험 안 보신 건가요? 의외입니다. 예. 29회 대부분 분들이 시험 다 안 보신 거고. 예. 저는 이제, 김진혁이고요. 연구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은, 사실 이제 대한전기학원에서, 이 오픈으로 이렇게 문제 풀이를 조금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좀 빨라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며칠 지나면 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왜 나오셨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따지면 2번 남은 거잖아요. 5월 20일 날 한 번 읽죠. 그 다음에 8월 26일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129회 때가 2월 며칠이었죠? 2월 4일이었죠. 날씨 약간 좀 추웠고, 강의실이 대체적으로 춥다라고 그러대요. 제가 수원에 있는 학교를 나갔는데 거기 강의실에서 좀 춥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시험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시험을 안 보셨는데 이 강의를 끝까지 남아 계신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5월 시험이나 8월 시험에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Day로 계산해 보면 이 시험까지 날짜가 100일이 그러니까 6,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지면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사를 이제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기술사 시험은 이변이 없어요. 아시지만 객관식 문제는 내가 컨디션 좋으면 몇 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술사 시험은 이변이 없어요. 그래서 5월 시험이나 8월 시험을 오늘 문제풀이반을 조금 보시면서 해봐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 8월 26일 시험이 끝나면 내년 24년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시험도 똑같아요. 안 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 4교시를 주로 이제 우리 송 기술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1, 2 이렇게 3, 4 나눠서 하는데, 저는 이제 3, 4교시의 예를 들면서 연구반의 어떤 그 예 스타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용을 들으실 때 너무 이게 조금 딱딱하게 하지 않느냐, 이 문제풀이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반 어떤 스타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분명히 소디에 그걸 깔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연구반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강의실에 계신 분 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2월 4일 날 보셨던 시험 문제를 다 가지고 이제 기념품으로 주잖아요.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그 기념품을 갖고 계시니까 3교시하고 4교시 문제를 다 펼치세요. 펼쳐서 보시고, 그러면 왜 이 학원에서 야박하게 이 문제를 다 풀이까지 안 띄우느냐.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도 일종의 장사입니다. 장사. 그래서 이거를 다 풀이를 띄워버리면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강의하는 다른 데서는 이걸 또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포장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밑자료를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를 띄우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프리집을 드렸으니까 3교시하고 4교시를 같이 보시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를 좀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시간은 제가 최대한 잘 맞추니까 혹시 약속 있으신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 2교시를 들어보시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시험을 보고 나서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연구반 교재에서 뭐 80%가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과대하게 포장하신 분도 있고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 뭐 어떤 분들은 문제가 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이번에 시험 문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충분히 답안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 이 60점하고 59점하고 이 차이는 우리는 이 1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엄청나게 일반인들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리에 계신 분들의 답안지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답안지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의 답안지하고는 뭐가 틀리냐면 디테일이 틀려요. 확실하게 이 디테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59점대에서 이거를 만족하잖아요. 이거를 만족하면 평생 불합격이에요. 계속 불합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빨리 넘어가려면 이 경계를 빨리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임계점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전기도 마찬가지죠. 회전기도 임계점에서 너무 많이 머물러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진동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계점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임계점을 빨리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60점을 통과해서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점수는 있잖아요. 80점이나 90점을 맞고 합격하겠다는 거는 좀 버리세요. 이거는 본인 건강상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저는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서브노트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수를 이렇게 높게 잡아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는 합격하고 나서도 잘못하면 병 걸린다, 병.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서 병 생기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딱 턱걸이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브노트 만들지 말아라. 서브노트 만들 시간 있으면 모델링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우리 공학시험은 모델링 공부를 안 하면 답안지 자체가 아까 제가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답안지 자체가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3교시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3교시의 1번 문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답을 했어야 되느냐. 결국은 3교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 연계 기술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죠? 분산 연계의 가이드를 얼마만큼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계 기술에 대한 가이드에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의 문제는 어떤 거를 물어봤냐면 동기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거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동기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기존에 이제 상용 계통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물린다는 거예요. 분산 전원이 이렇게 물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분산 전원이 물릴 때는 결국은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싱크로의 개념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조건이 안 맞으면 결국은 뭐예요? 얘를 투입을 일단은 유보해야 된다.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얘에 대해서 파급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던진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연계 기술에 대한 이 가이드를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표에 있는 이거를 써달라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에 보시면은 이 동기의 변수라는 값이 주어지는데 그 변수라는 값이 주파수의 변수, 예, 델타 F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칸에는 뭐가 있어요? 전압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위상에 대한 이 변수를 용량에 따라서 한번 표현해 봐달라.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딱 보시면 특정한 사람이 문제를 냈다는 걸 금방 눈치챌 거예요. 1, 2교시 때 여러분들 1, 2교시 때 14페이지 10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14페이지에 있는 10번 문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의 문제를 좀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감각이 좀 있으면.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표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쓰는 분들이 다양하게 썼어요. 뭐 이 부분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떤 분들은 얘를 60Hz, 우리 보통 전격 주파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0.2로 보죠. 0.2 정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플리커에서 델타 V10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잖아요. 델타 V10. 델타 V10이 어떤 의미냐면 1초에 10회. 100V에서 99V를 가정했을 때 1초에 10회. 그거를 우리는 델타 V10이라고 그러는데 이 델타 V10이 결국은 안에 어떤 거 물리냐면 델타 V가 발생되면 결국은 플리커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 플리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석하는 이 문제가 이제 3번의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1번은 결국 뭐냐면 우리 주어진 자료에 이 표가 완성이 일단은 돼야지 첫 번째 항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교시 1번에 보시면 3교시에 이 1번 문제가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몇 개의 항이 우리한테 던졌죠? 4개의 항을 던졌죠. 4개. 전체 4개 항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항으로 던지는 거는 지금은 이거를 유튜브로 우리 출제하신 분도 사실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이제 그분도 제 얼굴을 아니까 보고 계실 텐데 문제를 잘 내줘서 고맙다고 제가 일단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 이렇게 주어지면 채점은 이렇게 케이스로 채점을 다 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교시의 1번 문제 1번 항은 이게 핵심이었어요. 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파수의 비정상 상태의 운전과 지속시간. 여기서 말하는 지속시간. 두 번째는 뭐였죠? 분리시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시간, 분리시간 이 내용을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FRT라고 하는 거를 용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 특히 계통의 LVRT하고 그 다음에 HVRT. 그러니까
전압이 순간 저하가 됐을 때, 전압이 높아졌을 때 이 계통에서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고시로서 이제 산자부에서 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지속 시간과 분리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0.16. 이제 이 시간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1번항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자, 비정상적일 때 분리 시간은 기본적으로 0. 몇 초예요? 0.16초예요. 0.16초. 그러니까 이 분리 시간은 0.16초이고 주파수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0.16. 이제 이런 표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이 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처럼 이렇게 항을 주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얘를 잘 써야 돼요. 이걸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라고 그러는데 이 꼭지를 분류를 잘 해야지만 기본 점수를 받는 거예요. 예, 기본 점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항에 보시면 3번 항은 어떤 거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품질을 자, 이 3번 항은 품질에 관련된 건데 뭐에 대한 품질이에요? 결국은 이 상용 계통하고 이 분산 전원 관계에서 전력의 품질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이 계통에 투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가 헌팅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얘가 심하게 변동되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산 전원이 이 계통에 연계가 됐을 때 이 계통의 품질을 어떻게 우리는 조건을 달 거냐.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돼 있어요? 직류의 유입에 제한이 있다. 당연히 얘가 교류계통이면 직류가 이 계통에 많이 유입되면 파형에 문제가 있겠죠. 품질에. 예,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자, 고조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역률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역률. 그래서 우리 실내도 운전해서 보면 통상적인 얘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능 출력 곡선으로 해석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범위를 얼마 정도 잡아요? 0.9 정도 잡죠. 0.9. 그렇죠? 0.9. 그런데 이 재생이나 또는 분산 전원이 이런 계통에서는 최소한 0.9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풍력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0.95. 예. 그래서 얘의 역률이 이 계통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잘 써야 되냐면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관련되니까 이런 키는 빼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뭘 써야 돼요? 자, 직류분에 대한 두 번째 역률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플리커에 대한 것. 예, 이런 식으로 이 키를 정확하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 키를 먼저 봐요. 이 키. 그러면 부연 설명은 조금 부실하더라도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이죠. 고조파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 말고 우리는 일반적인 전력의 품질을 과거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내용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 과거에는 3가지 기준이 있고 근래에서는 6가지로 기준합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의 일부를 여기다 갖다가 쓰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 문제의 형태였다. 그 다음에 순시 전압 변동도 얘하고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3교시 1번 문제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팅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뭐가 돼요? 그냥 오항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뭐를 잘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배전용 변압기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얘는 전압이 얼마예요? 154에다가 22.9 이렇게 조였단 말이에요. 예, 22.9.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우리는 해석하는데 이 이행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익숙해. 이 말은 되게 익숙한데 여기에 이렇게 154하고 22.9를 이렇게 주니까 혹시 얘가 무슨 함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이 이행전압의 본질은 다 얘를 기준해서 일단은 뭐가 되냐면 전자 이행전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정전 이행전압이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이 내용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행전압 발생 시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기본적인 모델링을 해서 그 전압의 표현을 좀 해달라 이 뜻이죠. 예.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전자 이행 전압은 뭐예요? 건수비에 비례합니다. 2차 전압이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전 이행 전압은 뭡니까? 이거는 1차와 2차의 CM이라고 하는 상호 정전 용량 CM에 의해서 2차 측의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까? 이제 그 내용을 표현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자 이행 전압은 기본적인 지금 변압기에 154하고 22.9로 주어져 있지만 당연히 이 전자 이행 전압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변압기에 1차와 2차의 등가 모델을 하나 앉혀야 되겠죠. 예, 등가 모델을. 그래서 이 등가 모델을 앉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등가 모델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앉혀서 얘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우리는 1차라고 표현하고 얘를 2차라고 표현하면 1차의 리액턴스하고 2차의 리액턴스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흐른 전류가 1차 전류고 얘가 2차 전류인데 그러면 이 1차 전류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고 2차 전류에 대한 임피던스 분이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얘에 대한 당연히 우리는 일반적인 이 전압비를 표현할 때 자, E2분의 E1이 되죠. 예. 그 다음에 I1분의 뭐가 되죠? I2가 되죠. 그 다음에 루트 Z2분의 Z1.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1차를 뭘로 보냐면 이 1차를 이행전압 2로 본다 이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E2를 요거를 2로 라지 2로 볼게요. 라지 2. 우리가 스몰 2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2차의 이행전압을 스몰 E2로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자 이행전압이고 그러면 정전 이행전압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전 이행전압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전 이행전압을 해석할 때 여기에 이 모델링을 기본적인 모델링을 나타낼 때 얘가 정전 이행을 해석을 하려면 이 문제는 있잖아요. 정전 이행은 제가 여기에 선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선로. 그러면 그 선로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만 이렇게 놨죠. 얘만. 그냥 나머지는 다 어떻게 놨어요? 이렇게만 그려놨잖아요. 이 의미가 뭐죠? 이 의미가? 이 이행전압을 해석할 때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요노마가 먼저 투입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얘들이 삼상이라고 가정하면 삼상이 비동기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비동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비동시 투입이 된다는 거는 요놈 때문에 결국은 이 삼상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단상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를 요렇게 해서 하나의 C가 단상처럼 요렇게 보인다 이 뜻이에요. 거기 CM하고 C0가. 예. 그러면 CM하고 C0인데 이게 CM이라고 가정하고 얘가 C0인데 우리는 실제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걸리는 걸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캐패시터는 저항의 반대의 역수의 해석이 되니까 얘를 해석할 때 위에 올라가는 값은 CM이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C0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CM이 올라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CM하고 C0하고 분의 위의 값이 무슨 값이에요? C0가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알파는 무슨 값이에요? 변압기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이 알파 기수로 들어가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 발송 배전에 입문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154하고 22.9가 되는데 실제 154하고 22.9는 우리가 전압비로 따지면 22.9분의 15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차의 어떤 그 서지에 대한 이상이 2차에 나타날 때는 그만큼 뭐가 되겠어요? 그 권수의 전압비만큼 이상 전압이 발생합니다. 154하고 22.9를 답안지에 이 말을 녹여 넣어야 된다고요. 항상 출제자는 자기가 문제를 냈던 거를 빠뜨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됐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이거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것처럼 이행 전압은 변압기 권수비에 비례한다. 그러면 전압비가 이렇게 154 대 22.9가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2번 문제를 보시면 이행 전압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고 절연파가가 될 수 있는 전압을 표현하라는 거는 전압을 우리가 표현해 달라는 거잖아요. 수식적으로. 그러면 대책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출제자는?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점수를 잘 맞는 거는 첫 번째 이 사람은 이행 전압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물어본 거예요? 절연파에 관련된 전압을 표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를 써주면 좋냐면 당연히 대책을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게 이제 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답안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다 보고 오셨으면 훨씬 더 호흡이 좋을 텐데, 예. 어쨌든 다음에 이제 열심히 보실 거니까. 자, 3번 문제는 이거는 별로 많이 볼 게 없어요. 예, 당연히 배전 계획이 어떤 거냐 이제 이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게 일반적인 걸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배전에 실제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 내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출제를 잘했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그냥 배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으면 아마 출제자는 채점 못 할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시험 문제를 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소설을 쓰고 나와요, 소설. 뭐,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볼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배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채점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 이런 거를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이렇게 딱 몇 가지를 줬어요? 세 가지 줬죠, 세 가지. 세 가지. 이게 다 어떤 전략이냐면 채점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문제별 채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별 채점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배전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을 표현해 봐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지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전에 대한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 이제 이렇게 이걸 시작해야 되죠. 여기 여러분들 배전 실무에 관련된 거를 녹여 넣더라도 일단 얘를 기준으로 써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변압기에 적정 용량을 산출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변압기가 아니고 무슨 변압기예요? 이 배전용 변압기의 용량을, 이 배전용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이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때 어떤 게 빠지면 안 돼요? 부등률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부등률을, 여러분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이란 이 개념을 그냥 단순히 이걸 공식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배전 파트에서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깊어요. 예. 지금 여러분 거기 모델에 나온 것처럼 변압기의 모델이 여기에서 보시면 이 변압기 모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변압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 변압기는 모델이 지금 같은 변압기일지라도, 이런 모델로 보일지라도 어디에 부등률이 적용이 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률은 이 변압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럼 이 변압기에 부등률을 적용할 때 이게 이제 메인 변압기라고 가정하면 이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예.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수용률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부등률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부하율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 이 단위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위. 예.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해서 그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38페이지에 변압기 용량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변압기 용량에 대한 표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에다가 설치했을 때하고 지상에다가 설치했을 때의 22.9에서 이렇게 변압기 용량은 이러이러한 급이 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4번에 나와 있는 이 표가 결국은 뭐냐면 실무를 했다는 거를 좀 티를 내려고 이 답안을 쓰신 분들이 이 실무를 했다는 티를 내는 게 이 4번이에요, 4번. 4번.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배전 쪽에 대용량 배전이 있었죠. 예, 그분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같이 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8페이지 4번 항은 뭐예요? 배전용 변압기의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럼 변압기가 수전을, 물론 수전용 변압기로 하지만 변압기의 기본적인 거는 공급이죠.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위치는 당연히 부하의 어떤 위치가 돼야 되고, 선로를 어떻게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가 계속 지금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다 보니까 부하가 말단에 집중합니까? 부하가 송전단에 집중했습니까? 부하가 중심에 집중했습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는 어떤 걸 냈죠? 부하가 말단에 커질 때, 클 때, 이걸 해석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전압 강화나 이런 손실을 줄이려면 공급 측의 위치는 부하의 어디로 가야 돼요? 중심으로 가야죠. 부하의 중심. 예, 이제 그런 개념의 이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5월달에는 시험 다 보실 거죠, 여러분들. 그럼 5월달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있는 거를 조금만 봐야 돼요. 5월달에 이걸 맹신하면 안 된다고. 이 자료는 5월달 시험 지나서 8월달에는 이 자료가 조금 좋지만 바로 5월달에 이 시험 문제 또 안 낼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는 5월 시험을 내가 타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예, 맨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예. 그래 8월 달에는 이 자료 좀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시계 안 봐도 돼요. 제 시간 다 끝내드리니까. 저는 시간은 굉장히 정확해요. 예. 자, 4번 문제는 가스터빈 발전 방식에서 개방형과 밀폐형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 물론 제가 이거 우리 연구반에서 있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를 지겹도록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저는 다 시켜요. 한 번씩 이렇게. 그려봐라. 예, 설명해봐라. 예. 그래서 집요하게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퀴즈로도 하고 예, 그려봐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이 4번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이 GT를 지금 GT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하고 뭐를 물어봤어요? 개방하고 그 다음에 밀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개방하고 밀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를 시험 문제 받으면 모델링이 답안지 없으면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해석이 죽었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아무리 잘 쓰잖아요. 잘 써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GT가 복합 발전에 있어요? 열병합 발전에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GT에 조그만 맛만 보일게요. GT 그리시죠? 그럼 GT 어떻게 그래요? 먼저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하나의 샤프트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일단 그려놔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컴프레셔 쪽이잖아요. 압축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게 연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가 GT예요, GT. 그러니까 이 GT하고 연결돼 있는 얘가 누구냐면 얘가 발전기잖아요. 근데 GT는 이 발전기를 아주 신속하게 잘 돌려. 결론적으로. 되게 빨라요. 뭐에 맞먹냐면 거의 ESS급이에요. 그죠? 얘가 거의 ESS급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지금 스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방형은 얘가 개방형이지. 쉽게 표현하면. 예. 그러면 만약에 이 4번 문제를 해석하라 그러면 개방형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개방. 두 번째는 뭐예요? 재생형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재생, 재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4번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어렵냐면 이 제목을 이렇게 3개 쓰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뭐에서 다 무너지냐면 첫 번째는 이 제목 3개를 쓰는 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어떤 공부만 했냐면 GT 그러면 GT는 이렇게만 대충 그리면 나는 GT 다 알아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제일 시험을 대충 보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조금만 공부하면 알 것 같다. 알긴 아는데 내가 안 됐다. 이거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단은 이거의 제목부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봐보세요. 재생형은 우리가 재생 사이클처럼 뭔가 얘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뭐를 집어넣냐면 공기 가열기 AH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빼서 결국 얘를 이렇게 한번 돌린다 이 뜻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방형도 표현해야 되고 얘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재생 재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터빈계나 사이클계에서도 재생 재열하면 터빈이 몇 개 기본적으로 저압 터빈, 고압 터빈 붙죠. 예, 그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압부, 고압부 다 붙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25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쓰냐? 당연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25분 안에 내가 60점 이상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제목 3개에 대한 모델링을 최소한 한두 개는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모델링을 보고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야지만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이 내용을 다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다음 시험은 이게 이제 안 나오면 다음 시험은 5월이나 이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GT의 일반적인 원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일반적인 원리가 바로 뭐예요? 얘에 대한 PC, 얘에 대한 PT의 출력을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이것도 기출. 그래서 TS나 PV 선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모양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모양.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우리는 PV, 얘를 TS. 예. 그래서 이 원리를 해석할 때는 얘를 또 표현해야 돼요. 이거 번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번 스타트가 돼야 돼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예. 여기가 1번 스타트가 돼야 돼요. 이제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공부를 조금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기본서도 계시고 논술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기본서나 논술반 때 착착착 이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용구반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용구반에서는 완전히 달리는 게임이에요. 예, 달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용구반에서는 기본서에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용구반에 오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담금질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럼 용구반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럼 제가 맷집을 아주 강하게 해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는 일단은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인데 얘를 50헤르츠로 바꾸면 변압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얘도 설명을 해야 되고 얘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자가 어떤 키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다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회전기도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죠. 특히 우리 교류기에서는. 그래서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관련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빨라집니까? 이거 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간다는 거는 주파수가 뭐예요? 주파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주파수가 떨어졌을 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속도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속도가 줄어. 예. 얼마만큼 줍니까? 라는 거는 60과 50의 비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예. 대신 계속 언급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예, 얘도. 그럼 보세요. 속도가 좀 줄면 얘가 어떤 전동기를 이용해서 만약에 아변 쪽에 적용한다면 철판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될 놈이 속도가 딱 떨어지면 제품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또 속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생산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주저 다 풀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냐면 주파수가 이렇게 준다는 개념은
바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를 전출효 이렇게 쓰거든요. 전출효 원자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하나의 애우는 방법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 우리는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얘가 5번째, 얘가 6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좀 복잡해 보여도 얘가 5번째, 6번째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6에서 5로 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저는 애우기 쉽게 부모라고 항상 애워요. 부모. 이렇게 부모. 이렇게 부. 예. 이렇게 말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예. 부모.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죠. 50에서 60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반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부모님이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출효. 예, 전출효는 뭐냐면 이 효도를 안 하는 놈은 나간다. 이거 집에서 가출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럼 착한 자식은 뭐예요? 예,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화살표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거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올라간다는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은 뭐냐면 전압 강화율, 출력, 효율, 예, 이런 것들은 다 화살표가 예, 이렇게 떨어지는 화살표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나 자석 밀도나 철소는 뭐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자석 밀도의 개념도 뭐예요, 여러분들? 자석 밀도의 개념도 결국은 E는 F의 파이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관계예요? 이 60의 관계가 50으로 된다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자석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이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60분의 1이고 결국 얘가 50분의 1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1.2배.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철소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개념이에요? 히스테리시스와 와류에 대한 건데 우리 실제 철선의 개념을 해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얘가 더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실 히스테리시스가 더 훨씬 많죠. 예.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면 이걸 해석하려면 결국은 히스테리시스하고 와류에 대한 것이 철선인데 여러분 보세요. 벌써 60에서 50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알고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시험장에 가서 이거 해볼까?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거기서 풀어볼까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화이트를 자기는 2통을 썼대요. 화이트. 요즘 화이트를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시험을 굉장히 못 본 사람들이에요. 예. 화이트로 2통 정도 쓸 정도면 뭐예요? 수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은 시간 관리 못 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 이거를 풀이해야 되니까 당연히 히스테리시스는 뭐의 관계를 써야 돼요? K에, H에, F에 뭐예요? BM의 제곱.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돼요? K2에, F에, B에 이 관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류는 F의 제곱에다가 이 B는 자석 밀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보나 마나 결국은 무슨 관계예요? F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그게 그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특히 뭐가 이제 해석이 더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F분의 1의 제곱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F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얼마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1.2배만큼 증가한다. 이 내용을 쭉 써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변압기는 이렇습니다. 전동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파수의 관계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주파수의 관계로.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이게 6번 문제가 우리 교재에도 물론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나 기출 문제는 이렇게 3, 4호로 준 문제예요. 근데 똑같이 문제를 내기 싫으니까 이 출제하신 분이 얘를 뭘로 바꿨어요? 1호사로 딱 바꿔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예, 이걸로 문제가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계산 문제는 애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계산 문제는 어차피 풀이를 하셔야 되니까 애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6번 문제는 우리 6번 문제는 이렇게 줬어요. 선간이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앞에서부터 강조해요. 선간. 이건 얘를 VS로 써야 되죠. VS가 154입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거리라고 하는 건 조금 이분이 뭔가 오버했어요. 예, 단거리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여기 여러분 1번, 2번, 3번을 딱 읽어보면 페널티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페널티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거리라고 딱 주니까 이게 또 뭔가 함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 문제를 좀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거리에 삼상 송전솔로가 있는데 변압기를 포함한 일반 회로 종수는 다음과 같다. 조항은 무시한다고 그랬고 A하고 C가 주어져 있고 기타의 사단자 종수는 공식에 의거한다. 공식에 의거한다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써라 이 뜻이에요. AD-BC는 어떻게 쓰라고요? BC는 1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AD-BC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본 것처럼 A하고 D는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정수를 ABCD의 정수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물어본 거죠. A는 주어졌는데 이 D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C 물어봤죠. B 물어봤죠. B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값에서 찾아내야 돼요? A와 같습니다. 얘는 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0.7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이거에 의거해서 이 B라는 거를 당신이 한번 풀어봐라. 지금 이거잖아요. B. 그러니까 B를 해석하려면 얘를 해석하려면 이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럼 이 값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6번에 1번항은 다 끝났죠. 1번항은. 그럼 6번의 1번항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2번항에 보시면 무브와 송전선의 1호사를 인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VR. 예. 단위는 뭐예요? 킬로볼트.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는 암페어예요? 킬로암페어예요? 암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위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킬로볼트를 잘 보고 쓰는지 암페어로 하는 거를 잘 보고 쓰는지 이걸 다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암페어로 분명히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킬로 암페어라고 답을 쓰고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채점을 정확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답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아시겠지만 공학시험은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풀이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43페이지에 보세요.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선로의 1호사가 됐는데 뭔가 여기에 이 수전단 전압이 이렇게 지금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커지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작용하냐면 결국은 이 C에 영향이 생긴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지상 성분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C의 영향이 발생되면 여기서 지상을 하는데 페란티적인 내용을 해석할 때 제일 많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 션트 리액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션트 리액터로 가는 거예요. 션트 리액터의 용량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당연히 지금 벡터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래는 얘가 지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E 아래 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항은 무시합시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저항은 무시합시다. 저항은 무시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상적인 해석이고 지금 여기에서 페란티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는 이 C 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요만큼의 뭐예요? 이 상태가 이렇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에서 요만큼 지금 뭐가 생기냐면 이만큼 ER이 커진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네, 이걸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IC에 관련된 영향이 발생이 되니까 얘에 대해서 결국은 이 션트 리액터가 그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는 그러면 당연히 VR을 220kV로 주는 거는 얘가 지금 뭐예요? 페란티가 이미 일어났다 이 뜻이잖아요. 예, 페란티. 1호사보다 커졌죠? 그래서 220만큼 페란티가 일어난 거예요, 결과가. 그 다음에 IS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IS를 계산하는데, J에 얼마, 이렇게 써놨죠? J에 얼마. 이 상태로 보면, 이 IS가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이 상태로 보면? 진상이죠, 진상. 예, J만큼 지금 여기에 전압에 대해서 J만큼 앞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J만큼. 그 다음에 밑에 IR을 보면 IR은 마이너스 J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상이 지금 발생했다 이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컴펜세이터, 그 조상기의 용량을 해석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다. 뭐 이건데 예, 다 했어요. 예, 이런 문제. 자, 4교시의 문제를 볼까요? 사교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시험장에 가면 거의 이제 혼수 상태가 되죠. 예. 1교시, 2교시. 1교시는 못 모르고 좀 보고, 예, 2교시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약간 갈등하죠.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점심은 먹긴 먹는데 거의 돌을 씹는 정도 기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잘 버팅기면 3교시, 4교시까지 잘 가서 우연찮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2교시 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3교시 시험을 딱 보고 이제 얘까지 최종 문제를 딱 받아보면 아 내가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겠다, 불합격할 수 있겠다, 이 앞에 불자가 붙느냐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4교시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확신이 나중에 서야 돼요. 예, 그러면은 매 문제마다 뭐를 잘해야 되냐면 정말 시험장에서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한이 있어도 예,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절대 이 합격을 하려면 있잖아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독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연구반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시험은 경험 삼아 볼 필요 없어요. 예. 경험을 뭐 하랍니까? 경험을 그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 바쁜 세상에 예. 경험 삼아 할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이 이 뭐예요? 그냥 문제 4교시 시간 딱 재가면서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듯이 시험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시험은 돈을 내고 시험을 본다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항상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 예,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즐기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숙사 시험은 즐기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기숙사를 땄다고 그래서 뭐 내가 완전히 뭐 내 인생이 300에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문가의 그 어떤 안에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것도 많이 따라오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술사를 따고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어디가 창피를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이 기술사는 너무 장기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교시의 1번 문제는 뭐예요? AGC란 말이에요. AGC. 예, AGC. 자, 이렇게 AGC를 뭐까지 줬냐면 항상 한국말로 주고 이렇게 약어로 주고 풀네임으로 또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는 얘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한번 해봐라 이 뜻이에요. 말로 여러분이 AGC가 정말 뭐냐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한번 개요적으로 써봐라 이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AGC는 뭐고, 그럼 AGC랑 이런 거를 해석하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아 여기를 무한대로 좀 해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는 거는 뭔가 얘를 버스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AVR 표현해서 단자에서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가바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가바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제 밸브 제어가 이제 일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동 발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 발전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 그럼 이 자동 발전의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보세요. 얘를 돌리고 싶어. 얘를 돌리려면 당연히 저 원동기를 돌리려면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스는 증기냐 이거예요. 물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얘를 똑같은 원가를 원료를 투입해서 똑같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만큼 경제적인 형태를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뭐예요? ELD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 부하가 원해. 이 부하가 원한다는 거는, 부하가 원하지 않든 부하가 원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발전기가 얼마만큼 그 부하에 대해서 일을 하느냐. 결국은 얘 부하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이 발전기가 PG만큼 낸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는 플러스 J의 QG의 개념이 될 거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동 발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당연히 이 발전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얘가 단독 운전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계통과 연계 운전을 또 할 거냐 예,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결국은 이 계통에서 사고가 났는데 계속 여기에서 고장 전류를 흘려주면 이 계통이 뭐가 되겠어요? 시스템이 사고가 파급이 될 거 아니에요. 파급이 되면 붕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됐을 때 이 계통을 어떻게 운전시킬 거냐 이것도 다 AGC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1번, 4번 항의 1번 문제는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줄 때 AGC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러면 혹시 여기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PF의 제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PF 제어. 예. 유효 전력의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면 주파수에 어떤 이상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제어를 해야 됩니다. QV 제어. QV 제어. 예, 이걸 우리 소위 말하는 유무송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통의 신뢰 대여하고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기본적인 AGC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물어봤어요? AGC의 운용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운용 방법. 그런데 이거를 뜬구름 잡는 운용 방법으로 준 게 아니고 여기에 항을 몇 개 줬어요? 3개 항으로 줬어요. 하나는 어떤 상태? 정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 상태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 다시 정상과 비상이 있고 다시 걔를 원래대로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 개념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요 문제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님, 2번 잘했겠네. 2번 문제가 한국형 RE 100 제도하고 KRE 100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요 자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문제가 RE 100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면 한국형이라고 앞에다 붙였어요? 한국형이라고 붙였죠? 이걸 우리는 K자를 붙여요. K. 그래서 KRE 100 이렇게 써요. 네. KRE 100. 여러분들 요즘에 KEC 들어보셨죠? KEC. KEC. 물론 이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만 KEC 들어보셨죠? KEC 말고 IEC 들어보셨어요? IEC. IEC 들어보셨죠? 그러면 KEC는 우리 옛날로 치면은 전기 설비의 복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얘가 K자가 붙어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전력 설비 기술 기준이에요. 결국은 K자가 얘를 인터내셔널 얘를 K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세계 표준이 이거 표준이니까 대한민국도 이거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코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RE100도 국제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뭐 2050년이 어떻고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이지만 2014년도에 이 국제 리더들이 RE100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RE100은 뭐냐면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팔아주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다 보면 RPS라는 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REC 뭐 이런 걸 다 표현해서 보이는데 우리가 RPS나 REC를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예,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을 다 돌려야 되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국제적으로 정한 그 규칙을 어기면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장사를 못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이렇게 신재생을 가지고 앞으로 100%로 물건을 생산해라.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출제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채점해야 되니까 어떻게 문제를 구성을 했냐면 보세요.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RE 100에 또는 KRE 100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막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채점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점하기 편하게 하려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요를 시험 문제로 이 점수를 주겠다는 거가 이거 굉장히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밀어주는 거죠. 여러분 개요라는 게 이게 정답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강해요. 두 번째 뭘 냈어요? 필요성. 예. 세 번째, 잘 지키냐 안 지키냐를 어떻게 이행하는 거를 우리가 볼 거냐. 이행 조건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 문제는 개요. 왜 필요합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몇 개의 기업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의 기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최소한 RE 100 정도가 되려면 1년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썼을 때 되느냐. 대한전기화원도 RE 100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행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거 있죠. 내가 직접 신재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저기 가서 뭔가 쿠폰을 사다가 나 이만큼 사서 썼으니까 인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녹색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에너지를 사올 거냐. 아니면 PPA. 여러분 PPA가 제3자를 통해서 전력을 사올 거냐. 아니면 직접 PPA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아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차처럼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 너희들한테 돈을 주느니 자체 발전소를 아예 우리가 만들겠다. 지금 대기업들은 자체 발전소를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난 돌리겠다. 예. 그래서 자체 발전소로 나는 그 이행을 니네한테 검증을 받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언급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일단 이행 수단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쓸 수 있어야 되냐면 5가지 그 제목을 써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게 6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PPA 그냥 PPA가 있고 제3자의 PPA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6가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기본은 뭐냐면 5가지는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행을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 5개를 썼어요. 그러면 녹색 프리미엄제, REC 구매, 그다음에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방식, 그다음에 지분 투자해서 인정을 받는 거, 그다음에 자가 발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목만 써도 점수가 얘들은 막 올라간다고요. 예. 물론 여러분 여기 주석을 좀 달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썼는데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문제의 초이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문제 초이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기술사 시험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눈으로 학습을 해가지고는 답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잘 짜시면 뭘 해야 되냐면 꼭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꼭 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는 일주일에 뭐 한 100장씩 써야 되고 안 쓰면 그냥 버리더라도 100장씩 이렇게 소비를 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3번도 자, 당권 핵심은 뭐예요? 당권이야, 당권. 당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단상 TR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로 물어봤어요? 당권 TR이에요, 당권. 예. 그러니까 단상 TR은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리면 이거 단상 TR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단상 TR입니다. 삼상 TR은 이렇게 그리면 삼상 TR이죠. 자, 이거는 삼상 TR로 지금 그린 거잖아요. 이거는 단상이에요. 핵심은 이 문제는 단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 일단 착각하면 안 되고, 단권 TR은 승합과 강합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승합과 강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권 TR에서 몇 개를 물어봤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시험을 안 보셨다는 게 좀 후회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험은 조금 고전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시험에 사실 승부를 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보세요. 결선의 구조를 물어본 거잖아요. 구조를 물어봤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거를 답하지 말고 이 당권 변압기에서 승합과 강압에 대한 형태인데 기본적인 구조를 당신이 불로권선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병렬권선과 직렬권선이 있듯이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로볼트나 하이볼트나 E1이나 E2나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뒤에 내용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 당권 TR은 YY 델타를 이렇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풀이에 봐보세요. 4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국내 적용 사례 예를 보면 요 델타가 제 3권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부하를 다는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손해 전력을 쓰는 목적이 있고 단순히 부하의 개념보다는 어떤 조상 설비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얘를 안정권선의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앉힐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1차죠. 1차. 얘가 1차고 얘가 뭐예요? 2차. 얘가 지금 몇 차예요? 3차죠. 그러면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구조를 그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아예 얘를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이걸 승합의 개념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그리면 강합의 개념인데 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냐면 YY 결선이니까 마치 회로적으로 얘를 모델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Y가 이렇게 있고 그죠?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Y가 된 거잖아요. Y.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내면 얘가 지금 2차를 그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요렇게 잡잖아요. 얘를 요렇게 잡아내면 얘가 델타가 된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안지를 납품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이 사람이 구조적으로 물어본 거는 당신이 이렇게 낸 겁니까? 이렇게 낸 겁니까? 라고 얘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를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YY 델타인데 765입니다. 그러면 765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용량이 요거 한 대. 요게 한 대 용량이 667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전체 뱅크가 2000MV가 된다고요. 그죠? 2000MV.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당권 변압기 한 대 용량이 667씩 잘라내서 얘들을
실제 현장에 가서는 얘를 다 조립하는 거잖아요. 예. 2000MV짜리를 한 방에 못 옮긴단 말이에요. 그 중량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765가 되게 되면 2000MV를 얘를 3으로 나누면 667 정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럼 667짜리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석.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책에는 지금 765 없지만 거기 책에 답안지에 보시면 345 보이시죠? 345는 얼마로 돼 있어요? 345 500 보세요. 500 500 그 다음에 얼마? 1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나누기 3 해봐요. 그럼 얘가 3상의 용량이 500짜리잖아요. 그럼 한 대분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167.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대씩 잘라내면 167.7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구조적인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뭘 강조했어요? 용량과 권수비의 관계니까 용량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 갖다 쓰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를 이 사람이 특히 강조했냐면 이 권선 분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권선 분비. 예, 권선의 분비. 그러니까 권선의 분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우리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송기령 그 교수님이 기본서에 보시면 14장에 1번 문제가 있어요. 예제. 이 14장의 1번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재밌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이 14장의 1번 문제를 딱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14장의 1번 문제가 어떤 해석이냐면 요 해석이에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부하에 40kW짜리 부하를 달면 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승합기의 용량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14장의 1번 문제에 가면. 그러면 결론은 승합기 용량이 한 2.75 정도 나와요. 그러면 about 얘는 3kVA짜리의 승합기를 쓰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우리 그냥 단상 변압기의 개념으로 치면 여러분들 보세요. 단상 변압기 얘 용량이 100이야. 얘 용량이 100이면 여기 부하가 100을 초과할 수 있어요? 100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합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변압기는 얘가 100이면 얘는 100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승합기의 개념은 뭐예요? 승합기 용량은 이만큼이지만 실제 부하는 이만큼을 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자기 용량보다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게 승합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요. 핵심적인 키.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게 이 권선 분비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권선 분비는 부하의 용량에 대해서 얘를 자기 용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권선 분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승합기의 자기 용량이잖아. PS가. 그럼 이 PS는 결국은 권선 분비에다가 뭐로 표현한 거냐면 부하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권선 분비가 적용이 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많이 쓰냐면 예를 들잖아요. 어떤 예를 드냐면 자 154에서 345로 승합을 해서 이 권선 단권 변압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345의 154의 형태로 얘를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55% 정도가 줍니다. 55%의 용량을 가지고도 걸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권선 분비의 개념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48페이지에 있는 6번 항에 자기하고 부하 용량의 관계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거를 결국은 이 단권 변압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권수비 A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 A의
A에 결국은 1 플러스 A만큼의 효과를 더 본다. 사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예,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했던 흡출관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시고, 그럼 특징은 뭘 표현해야 되냐면 장점과 단점을 잘 표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죠. 이 전형적인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어떤 문제예요? 4번. 그냥 우리 4번은 개념만 좀 보고 갑시다. 특고합이고, 소위 말하는 특고라고 할 정도면 얼마 정도가 특고합입니까? 예, 우리가 특고합은 한 7,000V가 넘어가는 게 특고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특고합이 기본적으로 22,900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예, 그래서 특고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해석을 해달라는 게 당연히 정전 사고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정전 사고의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정전 사고 예방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이 풀이에 대한 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배전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22.9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얘를 가공에 대한 걸로만 국한해 쓸 거냐, 아니면 얘를 지중까지 조금 거론할 거냐.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 풀이에다가 지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개요에 지중이라는 말을 좀 써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배전 계통이라 함은 가공인지 당신이 가공인지 지중인지 정확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가공과 지중이 있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라는 거는 아까 문제의 답으로도 인정되듯이 개요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 문서를 만들 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공과 지중이 있는데 나는 시간 관계상 가공과 지중 중에서 얘를 좀 더 많이 강조하겠다라고 얘를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요에다가 지중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론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이것만 좀 강조하겠다. 그래서 얘를 좀 봐달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은 포커스는 뭐냐면 가공과 지중에 대한 내용을 좀 개요해서 거론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정전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부분 여러분 정전사고 말 그대로 정전이라고 하는 게 사고자를 빼면 그냥 뭐예요? 정전의 원인이잖아요. 정전. 그 정전은 의도적인 정전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전주를 외부의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전주가 넘어갔느냐, 아니면 EF-ED의 개념에서 리클로저의 F하고 그 D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냐. 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대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대책에서 사실 이 답안지를 채우는 스킬을 높여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배전솔로가 접촉사고가 많이 났다. 그러면 접촉사고가 나면은 일종의 아크 지락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대지 간의 지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배전솔로의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은 ABC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선으로 할 거냐, 정전으로 할 거냐, 사선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5번 볼까요? 자, 5번의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5번은 책에 있는 우리 기본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많이 알고 있어도
일단은 이 5번 문제를 해석할 때는 25분 안에 이 사람이 준 키를 다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은 아예 딱 세 가지의 주요 핵심을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물어본 거는? 그렇죠. 이 주파수 제어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필요성.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우리 기본서에 나온 것처럼 뭐하고 뭐가 있어요? 시험과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쪽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운영. 시험과 쪽, 운영 쪽.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전기를 소비하는 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여러분 그래서 사재기라고 외우잖아요. 사재기. 사재기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키가.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필요성에 수용가측 필요성에 봐보세요. 이 수용가측의 필요성. 거기에 사자 보이세요? 사용의 사자. 그 다음에 제품의 제. 컴퓨터, 전기의 전. 그래서 얘를 그 전기의 기자 해가지고 얘를 사재기 이렇게 해서 수용가 쪽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 제어가 안 되면 운영 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파수 제어를 잘못하면 주파수가 계속 헌팅이 되면 운영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SSR도 마찬가지고 LF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계통에 주파수가 자꾸 흔들리면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달라. 이게 이제 필요성의 첫 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원인. 이 주파수 변동이 왜 일어납니까? 주파수의 변동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주파수 변동의 원인의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 이게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이 뭐냐고요? 항상 우리는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게 원동기, 발전기, 부하. 그 다음에 그 원동기하고 발전기 사이에 PIN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P에 뭐가 있어요? 아웃. 그게 바로 델타 P라는 거잖아요. 델타 P. 그래서 델타 P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델타 P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이 델타 P가 결국은 얘하고 무슨 관계예요? 얘가 차라는 거잖아요. 차. 이게 소위 말하는 DT분의 뭐예요? D 오메가. 그래서 결국은 이노마가 뭐예요? M 오메가의 델타 P. 물론 DT의 제곱에 D 자승 세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 간단한 수식에서 주파수 변동이 왜 생깁니까? 하는 거는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해주려면 모델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델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P, 여기가 아웃 이렇게 해서 얘의 값이 차가 생기면 결국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파수 변동이 생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팅이 되면 이 주파수는 전개통적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물어본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 정확하게 제어의 방식이에요. 제어의 적용이에요. 제가 이거 풀로 다 쓸게요. 이거 분명히 제어의 방식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제어의 방식. 딱 정해져 있어요. 제어의 방식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FFC, FTC, TBC, SFC. 일단 얘가 제어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FFC하고 TBC를 조합했다. 이거는 제어의 방식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그 적용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적용.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표현하려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FFC,
그럼 FFC는 뭡니까? 라고 할 때 FFC는 단독 계통에 주로 많이 적용합니다. 대용량 계통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TBC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TBC는 결국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FFC부터 TBC나 SFC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해석이 된 내용이 바로 뭐예요? 널리 쓰이고 합리적입니다. 걔를 써놓은 게 TBC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BC를 조금 부각을 시키려니까 당연히 A계통, B계통을 그려서 지금 델타 PT가 B에서 A로 이동하는 화살표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B에서 A로. 그럼 여러분 이거를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얘를 어떻게까지 해석해 주면 좋냐면 이 관계가 결국은 델타 PT인데 이 델타 PT가 지금 B에서 A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면 뭐가 좋아요? 여기에서 뭐가 생겼을 때 이렇게 B에서 A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발전력이 탈락했거나 부하가 증가했거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뭘 주겠어요? 델타 PT를 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TBC, FFC, FTC 중에 어떤 거요? TBC. 그래서 기본서를 조금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FFC 조금 동그라미를 조금 이렇게 작게 그린 거 보셨죠? 이렇게 크게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작게 그린 애한테는 뭘 붙여요? 그렇죠. TBC라고 붙이잖아요. 예. 요렇게 해서 얘가 TBC입니다. 얘가 FFC입니다. 그러면 FFC를 조금 크게 그린다는 거는 얘가 단독 계통이지만 주로 대용량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려서 해석을 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이 답안을 한 방에 해결하면 안 돼요.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뭐 해야 돼요? 일단 합격이 되려면 몇 개를 꼭 써야 돼요? 무조건 10개 써야 돼요. 10개에 최소한 12페이지는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문제 이렇게 써야지 뭐 한 7개 정도를 쓰고 뭐 내가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 그물을 덜 친다는 거예요. 그물을 많이 쳐야지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기본 우리가 항상 이제 이삭죽기라고 그러는데 10개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3.4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몇 점이 합격이에요? 720점이 합격이잖아요. 예, 719점, 718점, 예, 715점 이때 점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6번 보세요. 6번. 6번가 이제 마지막 4교시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 6번 문제는 이번에는 이 차트를 물어본 거잖아요. 주가. 근데 다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스텝하고 이 터치를 이거 분명히 정의하고 수식하고 이거 다 따라 붙는 연습을 꼭 해놔야 돼요. 이거 항상 출제하는 사람들은 저번 시험이 뭐가 나왔느냐를 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내볼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 요즘 KEC 쪽에서 소위 말하는 KEC 쪽에서 말하는 TT, IT, TN 이것도 우리가 KEC에서 많이 다루는 지금 접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 스텝하고 이 터치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KEC 쪽에 공부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사들이 KEC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 이미 시행이 됐고 이제 KEC가 다 기반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 TNC, TNCS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6번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 차트를 그려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샘플로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접지의 저항이 만족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타가 있는데 이 모타에 접지를 했어요. 이 접지를. 그러면 이 접지의 값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면 내가 이 모타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지간에 이렇게 접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이 제대로 안 나오면 누구한테 그 여파가 크게 나온 거죠? 얘가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병렬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저항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뭐가 되겠어요?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체가 안전 상태가 되려면 이 저항은 적절한 값을 유지를 해서 그 값이 떨어지는 게 좋죠. 예, 이제 이 개념이 이 접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발변전소에서 우리가 이 건축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기초공사를 할 때 이제 접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기 쪽에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전기 쪽은 처음에 땅을 팔 때부터 이 구조물이 쓰지 않았는데도 전기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접지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콘크리트 타설에도 다 부어버리면 접지 이제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를 보고 싶냐면 사실 이거 보고 싶은 거야. 접지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잘 됐으면 오케이. 설계 완료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이 접지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얘를 피드를 이렇게 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좀 수정을 해라. 이게 그 차트를 그리는 핵심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 접지 저항이 나왔어. 근데 설계가 완료가 됐어. 그럼 설계가 완료가 됐다는 거는 어떤 부등호 조건이 됐을 때 설계가 완료됩니까?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거기 D페이지에 보시면 그 어떤 내용이 있느냐. 56페이지만 먼저 한번 봐볼까요? 56페이지에 보시면 설계가 종료가 됐다는 거는 메쉬의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등호를 갖고 있을 때 여기의 값이 무슨 값이에요? 터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되면 설계가 완료됐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해라. 예,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플로 차트를 한번 그려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록들을 그려서 마치 그거죠. 예, 우리가 이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게 될 거냐. if를 표현하는 것처럼 얘를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접지를 할 때 고려사항이 뭡니까? 고려사항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다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스텝도 고려하고 이 터치도 고려하고 예, 근데 얘하고 얘를 중점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전위 경도를 표현해서 그 공식까지 엄청나게 쓸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뭘 표현하냐면 토양의 특성을 검토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적절한 접지의 저항을 우리는 거기서 유추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뭐예요? 이 메쉬의 값을 표현해야 되고 이 터치의 값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쉬의 전압하고 이 터치 전압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설계가 완료되는 거고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설계가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 지락 전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대 지락 전류는 거기에 밑에 값이 뭐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지락 전류의 표현이죠. 그래서 접지의 문제가 새삼 뭐 새로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접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조금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매 시험을 보시면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면 좋은데 또 이 공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좀 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내가 얼마 안에 끝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직장을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하고 이것만 올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충분히 이 공부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해요.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아주 새로운 건 사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게 빨리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보고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패턴은 그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끈을 놓지 마시고 빨리 끝내요. 그 다음에 5월 시험하고 8월 시험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냐면 분위기가 가정의 달, 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 그 시험 때마다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또 공개 문제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그거는 20년 기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